문제 볼게요. 첫 번째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있는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항상 우리 장기건설공사냐 단기건설공사냐 이걸 볼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문제 풀고 있는 게 2019년이 회계 기준이죠. 그 회계 기간이죠. 19년도예요. 그럼 운정 오피스텔 신축한 거는 단기건설공사네요. 그리고 얘는 동대문 쇼핑몰은 얘는 장기건설공사라는 게 보이고, 근데 아래 운정 오피스텔 신축을 보면 도급 금액이 있고 이걸 올해 단기 손익계산서에 전액을 인식했고, 또 공사 예정액도 당연도 공사 누주계획으로 다 회계 처리했다는 건 올해 완성되었을 때의 장부의 완성 기준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법인세법은 그걸 수용해 줄 거니까 차이가 없겠네요. 여기에는 별 문제가 없고, 동대문 쇼핑몰 신축은 뭐 장기건설공사니까 이따 장기 그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입력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자, 문제 내용 보면 결산서상 수익금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 계정 조회하고, 주식회사 광성은 사업 다각화 위하여 2018년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 영위하고 있다. 자료는 주식회사 광성의 현장별 계약 내용 및 공사 진행 현황이다. 주식회사 광성은 중소기업으로 단기 공사에 대하여 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이건 우리 수용해 줄 거고, 지시된 공사에 대해서만 손익의 귀속 시기를 검토한다. 자, 나머지 특이한 거 없으니까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로 가서 문제에서 영업외 수익 이런 이야기 없으니까 매출만 전부 다 불러올게요. 1번 매출 누르고 매출 조회에 400번대만 다 불러오시고, 자, 그럼 이제 수익금액 400번대 다 불러왔으면 우리 공사 진행 현황이 우리 장기건설공사가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으로 가죠.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으로 가서 우리 동대문 쇼핑몰 신축만 입력할 거예요. 자, 도급자는 주식회사 동대문 물산이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체결분이고, 도급 금액은 35억, 총 공사비 누적액이 9억, 공사 예정비가 30억, 진행률이 30%네요. 정기말까지 수입 계상액이 7천만 원이고 단기 손익계산서 수익금액이 9억 3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차이가 나네요. 그럼 지금 플러스 5천만 원 나와 있는 건 5천만 원만큼 더 입금으로 산입하라는 거죠. 수익금액에도 넣고. 자, 그럼 이거 바로 조정할게요. 자, 합계 등록으로 가서 자, 공사 기송고 차액이다 5천만 원 유보 발생. 어차피 완공되면 도급 금액 전부 다 수익 금액으로 인식할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유보로 처리해 두고, 더 이상 뭐 우리 특별한 정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수익 금액 조정 계산으로 와서, 자, 얘는 공사 수익금이죠. 그럼 5천만 원만큼 공사 수익금에서 더 가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우리 첫 번째 거는 끝났어요. 다음 두 번째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냉난방기 비품에 대한 20만 원이 부인되는 게 보이고, 감가상각비 자료에서 기계장치는 올해 취득했고 비품은 2017년도에 취득을 했네요. 자, 자료 1 감가상각비는 비품에 대한 전년도 상각 부인액이다. 회사는 2019년 7월 1일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00만 원을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기계장치는 올해 단기 취득에다가 또 즉시 상각 의제도 들어가게 됐고, 제시된 자산 외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자, 아래 내용에는 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바로 작업할게요.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첫 번째 기계장치가 있고 코드는 201번 포장기계, 취득은 2019년 7월 1일 날 단기 취득이니까 신규 취득에 5천만 원이라고 쓰고 정률법에 5년. 자, 그리고 자본적 지출 즉시 상각에 우리 자료 2번, 자료 아래쪽 참고 자료에 2번 500만 원 이거 써주고, 경비 구분은 500번대 제조고, 업종 코드는 추가 등록 사항에 가서 업종 코드 30 써주고, 자, 그리고 회사 계상상각비가 1127만 5천 원. 다음 비품으로 가서 301번 냉난방기 2017년 1월 1일 취득했고 기초는 300, 감가상각 누계액 125만 원, 정률법에 5년.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자료 1번에 자적을표에 있죠. 그리고 경비 구분은 판관비니까 800번 되고, 업종 코드는 05번. 자, 회사 계상 상각비 50만 원 써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써야 될 거는 전부 다 입력이 끝났으니까 이제 창 닫고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로 클릭하고, 자, 블록이 하시고 지금 정률법에 2개 들어와 있죠. 하나는 한도초과, 하나는 신부족액 송금 산입하는 거 2개 보이네요. 자, 서로 성격이 다른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창 닫고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로 가서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블록이 하고 합계 등록으로 가면 지금 2개가 기계장치 거는 한도초과고 비품 거는 지금 추인해 주는 게 생겼죠. 그럼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위보 발생, 비품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20만 원, 얘는 유보 감소.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이번 것도 끝이네요. 자, 다음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를 보면 퇴직연금에 대해서 송금 산입한 금액이
8,250만 원이 있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부인액이 6,900만 원이 있네요. 근데 당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에서 올해 퇴직급여 충당 부채 부인액이 올해 더 증가한 게 2억 9,800만 원 돈이 있고 그리고 올해 감소한 게 1,700만 원이 있죠. 이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우리 이것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죠. 얘는 플러스 해주고 얘도 증가한 거니까 이 금액만큼 얘가 기초니까 여기에 플러스하고 그리고 송금 산입해 준 것만큼 추인된 거니까 마이너스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기말 잔액이 나오겠죠. 지금 이거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한도초가 부인한 부분에 대한 거 우리 단기말 부인 누계에 쓸 거잖아. 그죠? 우리 전에 썼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죠. 그러면 이 금액에다가 우리 송금 불산입 가산 조정 부인한 것만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 퇴사 발생해서 추인한 만큼 부인했던 거 추인해 준 거 빼주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단기말 부인 누계에게 쓰면 되겠죠. 그죠? 다음 단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이 우리 두 개 중에 큰 금액을 쓸 거니까 이 금액 보면 되고 그 외 문제에서 이제 특별한 정보는 없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거는 장부 조회를 시켰죠. 장부 보고 쓸 거예요. 자, 그럼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로 가서 먼저 퇴직급여 추계액이 우리 문제 자료 3번에 있는 거에 큰 금액으로 잘 맞춰 들어와 있고 그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기말 잔액은 지금 컴퓨터에서 보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에 이 금액이 잘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들어와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고 그럼 단기말 부인 누계액 때문에 우리가 이걸 쓰기 위해서 6,900이 있었는데 이 금액만큼 발생했고 1,700만큼 우리가 줄여줬고 그럼 지금 아래 있는 이 금액이 단기말 부인 누계액에 이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다음 우리 퇴직연금 운용자산 가지고 다시 잔액 조회로 가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보면 자, 이 기초잔액이 여기로 갈 거고 단기 증가가 납입액으로 갈 거고 단기 감소가 해약액으로 갈 거죠. 그죠? 이건 문제에서 안 주고 항상 장부 조회를 하니까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조회하셔서 얘를 여기에 값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이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우리 1번 자료에서 퇴직연금 송금 산입한 이 금액을 확인하고 지금 이 금액을 여기에다 써주는 거죠. 8,250만 원.
그리고 해약액은 이 금액을 우리 스마트에이는 1,700만 원이다라고 써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입력이 끝났고 우리가 조정할 금액은 이 금액하고 그리고 이 금액하고 두 개를 조정해 줄 거예요. 얘는 해약한 거 추인해 줄 거, 이거는 올해 납부한 것만큼이 전부 다 송금 산입이 가능하네요. 자, 그럼 조정 등록 가서 학교 등록 가서 먼저 납부한 거 퇴직연금 납부 유보 발생 그리고 퇴직연금 지급한 거 1,700만 원 유보 감소다. 지금 이 형태의 문제 똑같은 거 우리 전에 풀어본 적 있죠? 하는 작업이 제가 보면서도 양이 많아서 그렇지 많이 풀면 똑같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거 그때 제가 더하기 빼기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이야기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는 뭐 세무사의 시험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 바로바로 조정할 건데 첫 번째는 전개 부도가 발생하여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 매출금 3억 5,400만 원은 대손 요건이 충족되었다. 비만 기록 인식할 것. 자, 이건 무슨 이야기죠? 1,000원 빼고 추인해라 그 이야기죠. 그럼 1,000원 빼고 지금 이 금액이 이 금액인데 추인해 줄 거예요. 예, 그냥 바로 하나하나 바로바로 조정할게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가서 과거엔 이쪽에서 부인해 뒀겠지. 이제 추인해 줄 거니까 우리 그냥 전기 외상 매출금 3억 5,399만 9천 원이다. 얘는 유보 감소. 다음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등 계정에 반영되어 있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1억 1,918만 원이다. 자, 이렇게 적혀 있을 때도 있는데 간혹 나올 때는 이 금액을 안 알려줘요. 이 금액을 안 알려주면 우리 전체 메뉴에서 표준 손익계산서 있죠? 그럼 표준 손익계산서 클릭하고 들어가서 한 번만 새로 불리기 오기 해서 아래 보면 법인세가 적혀 있죠. 이거 보고 해도 되고 여기서 학교 등록 눌러서 이 금액 보면서 바로 법인세 등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시험에서 금액을 안 알려주는 형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손익계산서로 와서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고 얘 다시 열면 들어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법인세 등 법인세는 세금이니까 기타 사회 유출이다. 지금 여기는 닫았다가 다시 열면 어차피 법인세 방금 한 거 들어와 있으니까 그죠? 자, 다음 3번 손익계산서에 잡이익 계정에 반영되어 있는 68,000원은 업무용 자동차세 과원납금에 대한 지방세 환급 가산금이다. 자, 이번에 환급 가산금은 법인세든 아니면 소득에 관련된 거든 보유에 관련된 거든 전부 다 입금불산입이라 그랬죠. 얘는 입금불산입 우리 기타로 처분할 거예요. 그럼 얘는
지방세 환급 가산급 68,000원, 소득 처분은 기타. 자, 다음 4번. 단기에 발생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20만 원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계상되어 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이네요. 자, 평가이익 120이라 했으니까 일단 생각할 때는 120만 원 이익 아니야. 입금 불산입으로 와서 매도 가능 증권을 120만 원 내려주고, 얘는 유보 발생. 하지만 수익으로 처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역조정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20만 원, 얘는 기타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다음 5번. 세금과 공과금에는 토지취득세 365만 원과 전기요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 가산금 32,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일단 토지취득세는 송금 불산입 유보라는 거 알겠죠? 자, 전기요금 연체 가산금 32,000원, 예, 송금 불산입인가요? 아니죠. 제가 전에 한전 욕했죠. 얘는 원래 가산금 쓰면 안 되는데 쓰는, 얘는 그냥 연체료죠. 그래서 송금 인정하는 거니까 토지 취득세만 송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토지 취득세 365만 원 유보 발생이다. 그럼 이제 얘도 끝났네요. 엄청 새로운 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전산세무 1급 공부할 때 거랑 거의 같은 게 나오는데, 회계사의 문제에서는 얘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만 TAT 1급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문제 거의 못 풀어요. 근데 이제 전산세무 1급 하신 분들은 이제 조정을 많이 봤던 것들이라서 얘도 보는데, 제가 TAT 1급만 수업할 때에 다들 이거 버리시더라고요. 자주 나오는 빈도가 이런 식이 잡지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조정을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가 조정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AT 시험은. 세무사에 공부하고 오신 분하고 반응이 틀려요. AT만 수업하신 분하고는. 우린 어려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얘가 좀 그나마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TAT 1급이 전산 세무 1급보다 쉽다는 거지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TAT 1급이 만약 있을 때 이야기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은 어려운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한 생각을 전산 세무 1급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심지어는 TAT 2급, FAT 1급도 어려운 시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지식이 많이 높아져서 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기부금 조정 명세서로 가서, 자, 기부금이 있는데 뭐 사립 대학 시설비, 뭐 얘는 법정이다고 친절하게 뒤에 막 적혀 있죠. 심지어는 기타까지도 적어뒀네. 그럼 근데 지금 두 번째 기부금이 지금 회계 기간이 3년도가 2019년도인데 2020년 만기니까 얘는 올해 단기 기부금 아니고 유보로 조정해 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향후에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할 거고, 자, 근데 제품에 보니까 판매 목적으로 생산한 컴퓨터를 특수한계가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현물 기부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현물 기부하게 되면 시가로 기부한 걸로 봐요. 시가로. 왜 시가로 기부한 걸로 보냐면 기부금 한도 깔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지정 기부금으로 시가로 처리할 거예요. 자, 아래에 뭐 2월 교섭금이나 정기 기부금 한도 초과 이런 건 없대요. 그럼 문제는 기부금 명세서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세무조정 반영하고 그리고 기부금 명세서 작성한 이후에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 불러오기에서 반영하라네요. 자, 그럼 먼저 기부금 조정 명세서로 가서 자, 1번에 기부금 명세 클릭하고 여기에서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를 하고 우리 첫 번째가 사립학교 시설비 법정이었고 지금 3월 15일이 이 어음 기부에 대한 거네요. 그죠? 자, 일단 기타로 체크해 놓고 장학재단에는 지정이고 향후에는 기타고 컴퓨터에는 종교단체니까 지정인데 7천만 원 적혀 있으니까 이 금액으로 한도 들어가면 되겠죠. 그대로.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이 두 개 조정해 줘야 되겠네요. 자, 학교 등록 가서 기부 금액 얼마였죠? 500만 원. 유보 발생. 다음 향후회 기부금 8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이다. 자, 그럼 이제 조정 끝났으면 다시 아래 클릭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로 가고 여기에 오셨을 때에 자, 이 금액 보세요. 새로 불러오기 하면 이 값이 바뀌죠. 그죠? 아예 여기 소득금액계부터 해서 지금 전부 다 바뀌는데 지금 이 작업을 한 이유가 소득금액 계산 및 조회 수정에 여기에 이 값을 방금 조정한 것까지 불러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정한 후에 와서 이걸 꼭 눌러주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그러진 않는데 만약에 여기 값을 알려준다면 수정 버튼 눌러서 쓰시면 되는데 이 시험은 대다수가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써요. 불러와서. 그래서 불러오기를 해서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래쪽에 2월 교섭금에 대한 정보는 없고 그죠? 없다 그랬죠? 한도 초과도 없다 그랬네요. 그럼 얘는 이렇게 과거에 한도 초과 났던 거 송산이와 정보도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끝났네요. 그럼 이제 저장 버튼 누르고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 가서 올해 한도 초과 방금 보이던 게 불러오기 하면 들어오겠죠. 안 들어오네. 왜 안 들어왔어? 응? 여러분 들어오나요?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근데 왜 난 안 들어왔을까? 이건 들어왔고 들어고. 자, 이렇게 해서 기부금 한도초가 있으면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들어와서 저장하시면 돼요. 보고 쓰는 거 아니니까 지금 불러오기 했을 때 파란색, 녹색 보이는 거 있죠? 여기가 다 불러오기 하겠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불러와지면 직접 쓰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 끝났고 자 이번에는 우리
저 앞에 이론 문제를 좀 봅시다. 자, 우리 실무 이론 평가라고 적혀 있죠. 자, 볼게요. 1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2020년도 토지와 건물 관련 지출 내역이다. 다음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2020년 말 토지와 건물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단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했어요. 1,000만 원에. 그럼 공정가치로 우리 900만 원, 600만 원이니까 안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토지 거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먼저 1,000만 원에 15분의 9. 얘는 1,000만 원에 15분의 6. 그럼 얼마가 되죠? 얘가 600. 얘가 그럼 400. 15분의 9, 15분의 6 무슨 숫자인지 아시겠죠? 그냥 안분한 거고. 다음 두 번째 취득세가 있네요. 토지분, 건물분. 뭐 이건 당연히 더해줘야 되겠죠. 토지 거 30만 원, 건물 거 20만 원. 자, 다음 토지 정지 비용이 50만 원 들어갔네요. 그러면 토지 정지 비용,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되고. 자, 다음 건물 외벽 도색비가 있어요. 자, 얘는 자본적 지출인가요? 수익적 지출인가요? 외벽은 현상 유지, 원상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얘는 칠하는 거니까. 그럼 수익적 지출이니까 건물로 처리할 필요가 없네요. 다음 재산세가 있네요. 이거는 세금과 원가로 처리하는 거죠. 그죠? 지금 건물 외벽 도색비하고 재산세는 취득 시 부대 비용이 아니고 사와 가지고 우리가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이잖아. 그럼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따져야 되죠. 또 기중 파손된 유리창 수리 비용, 이것도 수익적 지출이니까 여기 포함 안 시킬 거고, 건물 구입 후 중앙 집중식 냉난방기 설치 비용, 얘는 자본적 지출이면 건물 가격에 30만 원을 더해 줘야겠네요. 그럼 기말 장부 가격은 토지는 680만 원이고 건물은 450만 원이다. 아, 이거 우리 시험에 나오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자, 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매도하는 증권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2020년도 매도하는 증권 처분 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19년 11월 1일 날 매도 가능 증권 700주를 700만 원에 취득하였다. 19년 말 공정가치가 15,000원, 그리고 2020년 4월 25일 매도 가능 증권 700주를 주당 13,500원에 처분하였다. 그럼 얼마에 팔았다는 이야기죠? 얼마 팔았어요? 945만 원. 얼마에 사왔는데? 우리 매도 가는 증권은 팔면 취득원가하고 차이가 처분 손익으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매도 가는 증권 문제 나오면 그냥 사왔을 때 장부에 얼마인지 전부 다 팔았는지 보니까 전부 다 팔았잖아요. 그럼 받은 돈이 945만 원이니까 차이 나는 245만 원만큼 이익 받겠네. 답이 1번이죠. 단기 처분 손익 물어보면 단기 매매 증권은 전기말 가격하고 차이를 쓰고 매도하는 증권은 취득가액하고 차이를 쓰시면 돼요. 우리 분기하면서 늘 그렇게 결과가 나왔었죠. 그래서 답은 1번.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집중이 안 되더라고. 이 시험에 그림이 나와가지고 3번 문제 이런 그림인데. 자, 주식회사 항공은 업무용 건물에 대하여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재평가 시점에 건물의 취득원가는 5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만 원이다. 공정가치가 400만 원일 경우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결과를 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 첫 번째, 자산이 증가하게 될 거야. 재평가 모형이니까 공정가치로 유형자산을 가격을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게 될 거야. 건물 가격을 50만 원 높여줘야 되겠죠. 자, 제가 이 말을 안 했나요? 지금 장부 가격이 얼마죠? 350인데 공정가치가 400이잖아요. 그럼 50만 원만큼 올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자산은 증가하게 될 거고, 두 번째, 영업외 수익이 증가하게 될 거야. 올랐을 때에 우리의 감가상각한 후의 금액보다 올랐을 때는 자본, 얘는 그 자본으로 처리를 하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우리 토지 가지고 옛날에 했잖아요. 장부 금액보다 위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기준 금액, 장부 금액보다 아래는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 어떤 기억나시나요? 얘는 지금 우리 그 고정자산이니까 감가상각 한 금액이 350만 원이 기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올랐잖아요.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자본으로 할 건데 영업외 수익이 증가할 거라 그래서 틀렸고, 그럼 우리 민호라고 적혀 있는 애도 단기 순이익이 증가할 거야. 방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하면 단기 순이익엔 영향을 안 주죠. 그죠? 그리고 자본이 증가하게 될 거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플러스로 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답은 유정, 은진 한 2번이 답이 맞네요. 그죠? 이런 문제로도 사채가 잘 나와요. 사채는 알고 가야 되겠죠. 자, 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사채 발행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일단 네오박스 자료부터 분석할게요. 자, 사채는 2020년 1월 1일이고 만기는 2024년 12월 31일. 이자 지급은 매년 말일날 1회 지급하고 액면 이자율 8%, 유효 이자율 9%. 우리는 288만 3,31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당좌 예입하다. 근데
사채에 대한 계정 과목이 아래 보시면 T 계정에 300만 원이 있죠. 그럼 액면가가 300만 원인데 발행 가격이 288만 3,310원이면 일단 할인 발행 보이시죠? 자, 그럼 아래 자료 가지고 보면 사채 발행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발생액은 11만 6,690원이다. 이건 300만 원의 발행 가격 빼보면 되죠. 288만 3,310원 빼니까 그 금액이네. 그러면 1번은 맞고, 그럼 2020년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이자 비용 금액은 25만 9,498원이다. 자, 이자 비용은 자, 발행 금액이 288만 3,310원인데 여기에 유효 이자율을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금액이 25만 9,490.7.95 나오니까 8원이다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틀렸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2번 맞고, 자, 3번에 2020년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19,495원이다. 자, 지금 방금 유효이자가 얼마였죠? 259,498이었다. 그죠? 지금 문제 적히는 위에 거 이거였잖아. 그럼 액면이자는 얼마죠? 8%니까 3824 24만 원이죠. 이 금액 차이만큼 우린 삼각하잖아. 유효이자와 액면이자 차이만큼 삼각하니까 그러면 19,498원이 우리 이번 삼각액이니까 3번도 맞죠. 그죠? 그럼 이제 4번에 2020년도 말 사채 장부 금액은 286만 3,812원이다. 지금 이 금액만큼 사채 장부 금액이 증가하죠. 할인 발행 자금 상각한 만큼 장부 금액 증가하니까 여기에 288만 3,310원을 더해주면 되죠. 이 금액만큼 증가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딱 봐도 숫자가 290이 넘어야 되는데 280이라 적혀 있으니까 4번이 틀렸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틀린 답은 4번. 참고로 우리 세무자 시험은 답이 조금 배열이 균일하죠. 4개, 4개, 3개 웬만하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 이번 시험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회계사에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는 것만 풀고 뭐 모르겠는 거 기둥 세우는 행동 하지 마세요. 얘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얘는 답수가 그렇게 안 나와요. 얘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 전략은 세무사의 시험 전략이었고 회계사에서는 그냥 여러분이 마음이 가는 걸 찍으세요. 저는 심한 거는 15문제인데 답이 한 번호가 6개 나오고 막 그래요. 제가 정말 할 일 없어서 정말 수를 세어봐요. 세어보는데 답수가 얘는 균일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행동 하지 마시고, 그건 세무사의 용이었어요. 그 전략은. 자, 다음 5번. 다음 내용을 토대로 2020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 누계액과 정부 보조금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2018년 1월 1일 날 기계장치를 취득했어요. 100만 원에. 그리고 정부 보조금 60만 원이고 5년간 정액법으로 월할 상각하고 잔존 가치는 없대요. 그럼 18년도, 19년도 지금 2번 상각했겠죠? 18년도 했고 19년도 했고, 그죠? 그리고 3번에 올해 20년도지. 그럼 3번 했겠죠? 그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1년의 감가상각비가 일단 정부 보조금 제외하고 생각해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자산 줄이는 거 20만 원씩 3번이니까 60만 원이 되겠죠.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60만 원이고 정부 보조금도 5년 동안 상각해 나가겠죠.
5년 동안 정해법으로. 그러면 1년에 12만 원씩 줄어들 거니까, 그죠? 1년에 12만 원씩, 그럼 3번 하면 36만 원 줄었겠죠? 그럼 남아 있는 건 24만 원 남아 있겠네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6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60만 원, 정부 보조금은 24만 원 남아 있겠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 자, 다음 6번. 다음 회계 정보 질적 특성 중 가의 하부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자, 가는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당의 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을 경우 회계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의사결정하는 경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속성이다. 자, 뭐죠? 얘는 목적과 관련 있어야 되고 라고 하면 목적 적합성이죠. 그럼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은 뭐가 있죠? 그렇죠. 예피죠. 적의 목에 피가 흐른다. 예피죠. 그러면 예측같이 피드백같이 적시성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적시성 때문에 목적 적합성이라서 질적 특성 중 하부 개념에 해당하는 거 있으니까 적시성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우리 중립성,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은 신뢰성의 하부 속성이고 이해 가능성은 하부 속성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7번. 주식회사 항공이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은 700만 원이다. 다음 회계 오류를 수정하여 반영한 2020년의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지금 700만 원에서 아래 내용을 수정 전 반영하면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죠. 그럼 일단 700만 원에서 자동차 보험료 1년분 90만 원을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그럼 우리 내년 것만큼은 비용 취소해야 되겠네. 그죠? 전액 비용 처리했으니까 내년 4월 달 것까지는 비용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러면 90만 원에 내년 4개월 30만 원이다. 그죠? 그럼 비용 취소를 하면 이익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30만 원의 이익이 늘어나게 될 거고, 다음 장기 차입금 1000만 원에 대한 4개월분 미지급 이자가 계상이 누락되었대요. 자, 그럼 이 중에 지금 이자가 1000만 원에 3%면 1000만 원에 3%고 이 중에서 4개월이죠. 그죠? 그러면 맞죠? 9, 10, 11, 12. 그죠? 그러면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 10만 원이네요. 그럼 10만 원만큼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자 비용 인식하면 우리 이익은 줄어들겠네요. 그럼 720만 원이 되게 되겠네요. 답은 2번이죠. 자, 8번. 다음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와 관련된 매입세액 자료이다. 이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모두 얼마인가? 단 필요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치하였다.
자, 가해 의류 제조용 원재료 구입 관련 매입세. 얘는 공제되는 거죠. 질문한 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물어봤어요. 그럼 나의 공장 부지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 얘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불공제 사유죠. 다의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 3,500cc. 그럼 비용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에 들어갔으니까 안 되고. 다음 거래처 설날 선물 구입 관련 매입세.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라서 150만 원 안 될 거고. 사무용 비품 구입 관련 매입세. 이건 문제가 없죠. 그러면 나다라 300, 1000만 원, 150만 원 하면 1450만 원. 답은 3번이네요. 이런 버릴 필요 없을 것 같죠? 이런 거 나오면 맞출 수 있잖아. 불공제 사유 모르면 실기도 못했어야지. 그죠? 자, 다음 9번. 다음 등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예정신고 기간 종료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우리는 신고 납부를 하죠. 다음 2번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자, 우리 그 예정 고지를 한다라고 했죠. 직전과세기간의 절반만큼 해서 개인사업자는 알려주면 개인사업자는 그걸 이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맞고 3번 개인사업자는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하지만 우리가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했죠. 실제 실적대로. 그래서 3번 맞고 다음 4번에 폐업일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올해 이번 달에 폐업하는데 25일에 할지 25일 전에 할지 후에 할지 어떻게 알았어? 다음 달 25일이지.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속한 달이 아니고 다음 달 25일이죠. 자, 다음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항공 씨의 2020년 종합소득에 가산될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별도로 확인되는 필요 경비는 없으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으로 한다. 자, 1번에 주식회사 항공의 전산팀에 근무하는 김항공 씨의 소득 자료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자, 신입사원을 위한 사내 교육의 대가로 받은 강사료가 100만 원 있고, 자, 이 사내 교육 강사료는 뭐죠? 전산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내 교육 강사료 받은 거면 이거는 그냥 근로소득이죠. 회사 다니면서 받은 거잖아요. 그냥 근로소득이고, 두 번째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 그러면 이거는 기타 소득이 되겠죠. 그리고 추정 필요 경비 60%니까 60%죠. 그러면 일단 60%니까 기타 소득 금액은 80만 원이 되네요. (60%가) 필요 경비니까 소득 금액이 80만 원이나 말한 거예요. 소득 금액이 40%다 생각하면 되죠. 다음
복권 당첨금이 있네요.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소득 금액 따지는 거 아니고, 다음 분실물 습득한 보상금, 얘는 기타 소득인데 필요경비를 인정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대로 50만 원이 소득 금액이 될 거고. 다음 마에 신문에 특별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그럼 원고료는 우리는 우리 기타 소득이고 60% 경비하니까 40%만 하면 250만 원에 40%면 100만 원이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이 사람은 80만 원에 50만 원 하고 하면 일단 기타 소득 금액이 230만 원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아래 김한공 씨의 2020년 근로소득 금액은 5,500만 원이며 종합소득 공제액은 50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지금 방금 이 사람 기타 소득 금액이 230만 원은 어떻게 구했는지 이해가시죠? 230만 원은 자, 그럼 이제 이 사람 근로소득 가지고 볼게요. 5,500이 근로소득 금액인데 종합소득 공제액이 500만 원이면 5천만 원이 되죠. 5천만 원. 자, 그럼 5천만 원이면 아래의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보면 한계세율이 24%에 걸리죠. 이해가시나요? 이해갔나요? 자, 그럼 기타 소득의 세율이 몇 퍼센트죠? 얘 세율이 20%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한계세율이 24%예요. 한계세율 24%라는 건 얘가 종합소득으로 들어가면 24% 구간에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이니까. 이해가셨나요? 이해가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야지.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까지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되는데 분리과세 하는 게 좋을까요? 종합과세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낫겠죠? 그럼 분리과세를 하면 종합소득에는 얼마를 넣는다는 이야기야? 하나도 안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0원인 1번이네. 이해가셨나요? 만약에 이 사람이 15% 구간이었다면 종합소득에 넣는 게 유리했겠죠? 종합소득에다 넣는 게. 그죠? 소득금액을. 근데 이 사람은 5천만 원이라서 24% 구간에 걸리기 때문에 분리과세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한계세율이라는 건 1원 늘어날 때 얼마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냐 이런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율은 일단 생각을 해야 얘보다 높다 작다를 따지게 되겠죠. 자, 다음 1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6%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우리 근로소득 원천징수 6%로 하나요? 회사 월급 받을 때 간이세표대로 하잖아요. 일용 근로소득자를 6% 하는 거지. 일반 근로소득자는 간이세표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1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한다. 연말정산 언제 하죠? 몇 월달 하죠? 2월달에 하죠. 그래서 틀렸고, 3번 원천징수 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네, 정확한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근로소득 확정신고인 연말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월급 못 줬으면 대신 원천인수세액을 납부를 하고 나중에 떼고 줘야 돼요. 그래서 3번은 맞는 거고, 4번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 지급 시 원천 징수된 후 다음 연도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확정된다. 일용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죠. 연말정산 같은 확정신고 안 하죠. 그래서 답은 3번만 맞네요. 3번을 몰라도 1번, 2번, 4번에서 우리 잡을 수 있겠죠. 자, 다음 12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궁 씨의 2020년도 종합소득 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일단 먼저 기본 문제부터 따져봐야겠네요. 자, 배우자 되나요? 소득 없으니까 되겠죠. 자, 일단 물어본 게 종합소득 공제액이니까 먼저 기본 공제 150만 원짜리가 항상 빠트리면 안 되는 거 본인하고, 다음 이제 배우자 되고, 다음 부친은 올해 돌아가셨네요. 소득 없으면 아버지 되고, 다음 장인 주거 형평상 별거하고 있으며 소득 없대요. 장인도 되죠. 자, 그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되고, 다음 장남 22세고, 그리고 사업소득 금액이 있네요. 장남은 기본공제 대상도 안 되고, 뭐 장애인도 아주 신경 쓸 필요 없네요. 장녀는 15살이죠. 그러면 장녀는 우리 직계비속 되죠. 그럼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의 5, 515, 5, 25. 일단 750만 원이 기본 공제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일단 아버지가 70세가 넘으셨죠. 그러면 경로자로 100만 원 더 추가가 되겠죠. 추가가 100만 원이고, 자, 그리고 아래 장남 장애인 되나요? 안 되죠. 소득금액 기본이 안 되면 추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걸로 끝이네요. 그러면 공제는 총액이 850만 원이 종합소득 공제액이 되겠네요. 그렇죠? 850이면 답이 뭐 또 있나요? 아, 2번이 있구나. 죄송해요. 자, 2번을 안 봤어요. 자,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 부담분 200만 원,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본인 부담분 5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건 그냥 손 못 대고 내가 다 떼이는 거라서 전액 소득 공제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250만 원 전부 다 그럼 합치면 1100이 종합소득 공제가 되는 거네요. 그럼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다음 13번. 자, 다음은 법인세법상 입금 항목과 입금 불산입 항목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는 것을. 1번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입금 항목이다.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특수관계자는 무조건 시가로 만들어 줄 거라 그랬죠. 그죠? 특수관계자는 싸게 사든 비싸게 사든 둘 다 안 믿기 때문에 우리 시가로 만들 건데, 우리가 저가에 매입하면 이걸 입금으로 높여버릴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송금 산입한 대송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입금 항목이다. 당연히 대손 당했다고 비용 처리를 했던 거를
비용 인정했던 게 돌아오면 입금으로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2번 맞고 3번 이월 교손금의 보존에 충당된 채무 면제 이익은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우리 채무 면제 이익, 자산 수정 이익을 교손금 보존 목적으로 우리가 의사 표시하면 입금 불산입 규정이 있다라고 했죠. 우리 2월 교손금 명세서 할 때 이야기했었잖아. 기한이 정함 없이 옛날 것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면 3번 맞는 이야기죠. 자, 다음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은 각 3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입금에 산입한다. 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은 우리 입금 산입 항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외워야 되는 항목이라서 실기하고 관련이 없어서 좀 어렵겠네요. 답은 4번이고. 자, 다음 14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결산서의 수익으로 계산될 항목들이다. 각 3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으로 입금 불산입해야 할 총액은 얼마인가? 자, 건물 임대료는 당연히 입금으로 잡을 거고, 법인세 가원학금의 환급이자, 우리 환급 가산금이라 부르던 애나 환급이자나 같은 거죠. 얘는 입금 불산입 할 거고,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유가증권 평가는 너 이익 적었으니까 입금 아니야. 입금 불산입 유보 처리하겠죠. 재산세 환급금, 재산세는 납부할 때 송금 인정, 들어올 때에 입금 인정하잖아. 입금 불산입 항목이 아니죠. 환급 가산금이 우리 입금 불산입이지. 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얘는 세법은 입금으로 보죠. 회계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세무조정하는 거였죠. 입금 산입으로. 그럼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입금 불산입은 나하고 다 두 개네요. 그래서 합이 180만 원이네요. 자, 다음 15번. 다음은 영리내국법인인 주식회사 항공의 제1기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계산에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정관에 따른 3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자, 계산상 당기순이익이 1억 7천, 그게 세무조정이 가산조정 6천, 차감조정 2천. 그러면 얼마가 되죠? 2억 천. 그럼 2억 천에서 공익신탁의 재산에서 생긴 소득이 있네요. 자, 공익신탁에서 생긴 소득은 비과세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빼줄 거고. 그러면 2억이 되네요. 2억인데 잠시만요. 지금 위에 올해 3년도가 절반이다. 그죠? 절반이죠. 왜 문제를 이런 걸 냈을까? 자, 그럼 절반이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절반인 게 아닌 경우에도 자, 얘를 지금 6개월 7월 1일부터 한 걸로 봐요. 이름이 만든 1월로. 그러면 6개월치를 냈죠. 지금 6개월치가 과세 표준이 2억이죠. 6개월치가. 그러면 12개월치가 4억인 걸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다시 6개월치로 절반으로 날려버릴 거예요. 마지막에. 그럼 이 4억인 걸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러면 2억까지는 10%, 2억 초과한 것도 2억이니까 20% 하면 2천만 원에 2천만 원 해서 얘는 4천만 원이 되게 되죠. 이해가시나요? 4천만 원. 그러면
자, 이 4천만 원을 가지고 맞죠? 2억이 아니네. 산수 왜 이래? 4천이니까 6천만 원이죠. 그죠? 그럼 6천만 원 가지고 얘를 다시 얘는 12개월짜리니까 6개월짜리로 하면 얘가 절반 나누면 다시 3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죠? 왜 이런 방식 쓰냐면 지금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20% 세율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좀 미달하게 되면 이걸 1년인 걸로 역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1년이라면 이제 비율적으로 높였다가 다시 이제 마지막에 얘를 그럼 너네는 정짜 1년이 아니니까 실제 사업한 월로 다시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2배로 띄워서 법인세 계산하고 다시 절반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답은 3천만 원인 4번이 되네요. 자, 우리 지금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우리 실기하고 엄청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회계사의 시험의 이론은 실무 이론이라고 자기들도 적어놓고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실기 때 했던 지식들하고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의외로 풀만한 것도 많이 보이죠. 그리고 또 원가 안 좋아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여기 원가도 없기 때문에 AT 시험에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40회차는 없었죠. 41회차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